티칭 앤 러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약물 치료가 되겠고요. 기본적인 고혈압 약제들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고, 아마 다들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약들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혈압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죠. 보시면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모두 고혈압에 의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장 질환은 계속해서 사망 원인으로서 점점 올라가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은 유병률을 살펴보면 30세 이상에서 한 30% 정도 유병률을 보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2018년도 데이터니까 지금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약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치료를 받는 사람은 그중에서 많은 수가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결국에 고혈압으로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는 경우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고혈압의 치료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혈압의 유병률 30%, 그중에서 고혈압 환자 중에 본인이 고혈압인지 알고 있는 환자는 한 60% 정도 되고요. 또 고혈압 환자 중에서 한 60%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 끝까지 치료받는 환자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에서 실제 혈압이 목표 혈압 이하로 조절이 되는 환자는 약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절률도 상당히 높지가 않다. 많은 환자들이 고혈압을 그냥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혈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한 질병인데 사실은 이 치료가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보시면 1985년에 고혈압을 치료를 했더니 좋더라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이완기 혈압을 기준으로 고혈압이라고 했고요.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110 사이인 경우를 마일드 하이퍼텐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지금은 사실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하죠.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뭐 수축기 혈압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컨트롤 그룹은 이완기 혈압을 90 미만으로 낮춘 그룹, 그리고 플라시보 그룹을 비교를 하고 5.5년 동안 팔로우를 했더니 이 빨간색으로 보신 것처럼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서 액티브 컨트롤 그룹이 스트로크의 유병률을 한 45% 정도 위험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올 카디오베스쿨라 이벤트도 보면 한 19% 정도 낮추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을 조절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고혈압 진료 지침이 한번 우리나라에서 업데이트가 됐고 작년에 한번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작년이 아니죠. 올해 봄에 업데이트가 한번 됐는데 올해 업데이트된 내용은 사실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업데이트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병용요법이 좀 더 강조됐다는 점 말고는 없어서 그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환자가 처음에 고혈압을 진단을 받으면 이런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외래에서 보게 되는데 처음에 혈압을 측정을 해보고 혈압이 높다 싶으면 어떤 병력을 갖고 있는지 또 신체 검사 다른 것들 해보고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외국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혈압을 한 번만 측정해서 고혈압으로 진단하지는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고혈압을 처음 진단을 받으면 외래를 한 번 더 오게 해서 측정을 한다든지 외래에서 수차례 측정을 해보고 혈압이 계속 높으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고 약을 시작하거나 생활요법을 권고를 하는 거고 또는 애매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가정혈압이나 24시간 활동혈압 같은 진료실 바깥 혈압을 측정을 해보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즉 고혈압이면데 이 환자가 어떤 동반 질환들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고 고혈압에 의한 장기 손상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지 또 이미 심혈관 질환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평가하는 이유는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나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이나 또는 동반 질환 등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면 뭐 저위험군, 고위험군에 따라서 저위험군은 생활요법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는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은 생활요법과 약물치료입니다. 두 개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방침이 좀 달라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혈압이 너무 높다, 약을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혈압이 많이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차성 고혈압을 의심을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이밸리에이션 해야 되고, 또 진료실 바깥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대기고혈압 또는 일시적 고혈압을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 집에서는 혈압 괜찮은데요 하는 사람들은 가정혈압을 측정해오라고 하거나 24시간 활동 혈압을 처방을 해서 꼭 진료실 혈압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는 뭐 나이, 그다음에 가족력, 특히 가족력은 젊은 나이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가족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혈관 질환은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경우는 유전적인 경향성을 시사를 한다는 뜻이고요. 흡연, 비만, 뭐 이상지질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에 포함이 됩니다. 무증상 장기 손상은 뭐냐? 말 그대로 증상은 없지만 우리가 최근에는 이미징 스터디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징 스터디를 통해서 환자들의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는 이런 뇌경색이나 TI 같은 것들 모두 장기 손상에 포함이 되고요. 표적 장기 손상에. 심장은 좌심실비대, 협심증, 뭐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이 이미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게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미세알부민뇨 같은 거, 유린 알부민 크레아티닌레이션 꼭 측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콩팥이 심장에 가장 손상을 많이 받는 장기이기도 하고 이런 알부민뇨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들의 예후에 크게 차이가 나고 또 알부민뇨가 있는 환자들은 꼭 라스 블로커를 써야 되기 때문에 꼭 고혈압을 처음 진단받으면 유린, 알부민, 크레아티닌레이션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확인해서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망막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성 망막증 같은 것들을 보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앞서 보여줬던 위험 인자와 개수 그리고 심혈관 질환 동반 여부에 따라서 위험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혈압이 낮아도 고위험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 인자가 많이 있으면서 혈압이 있으면 그냥 고위험군이고요. 위험 인자가 좀 적으면서 혈압이 매우 높으면 고위험군이고 위험 인자는 적으면서 혈압이 많이 높지 않으면 중간 위험군이나 저위험군에 포함이 됩니다. 즉 혈압 수준과 환자들의 위험도에 따라서 전반적인 위험도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위험 인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하는 이유는 약물 치료나 생활요법 둘 중에 어떤 것을 할 거냐, 즉 약물요법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생활요법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혈압이 매우 높은 환자들은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해라 또는 고위험군에선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혈압은 지금 계속해서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조금 달라진 면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일반적인 고혈압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40에 90이 고혈압의 기준이 됩니다. 치료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혈압 조절을 해야 되고 만성 콩팥병 환자들 중에서 알부민뇨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해야 된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혈압 치료를 해보니까 환자들의 위험도와 무관하게 모두
고혈압에 의한 효과를 보더라라는 거고요. 사실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고 혈압이 높은 환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혈압을 조절했을 때 얻는 이득은 훨씬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낮은 아주 높지 않은 고혈압 환자도 고혈압을 치료해주면 절대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혈압에 그럼 얼마까지 낮출 거냐? 이거는 사실은 좀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완기혈압을 70 미만으로 떨구는 게 뭔가 심혈관 질환 위험도랑 높이는 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여러 역학 연구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너무 많이 낮추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하한치 이런 거 없다. 그냥 환자가 톨러러블 하면 많이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장기 혈압, 사실 고령의 환자들은 워낙에 치료를 안 해도 확장기 혈압이 되게 낮아요. 70 미만인 경우 되게 많거든요. 고령의 환자들은 혈관 경직도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맥압이 증가합니다. 치료를 안 해도 낮은데 이완기 혈압이 150, 160 되는데 확장기 혈압이 70 미만이라고 치료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권고 내용은 사실 고령의 환자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권고 내용이고, 실제로 이 하한치가 얼마나 환자들한테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컨플릭트가 있어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환자들이 특별히 저혈압에 의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니면. 처음에 목표 혈압은 일반적인 고혈압은 140, 150,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서는 130에 80을 타겟으로 항고혈압 약제를 시작을 합니다.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저용량으로 시작을 하는데, 특히 고령의 환자, 또 마른 환자, 혈압이 140에 90보다 아주 조금만 높은 환자에서는 저용량으로만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제를 선택을 할 때는 가능하면 최대 효과비가 0.5 이상인 약을 사용하는 게 좋다. 즉, 약물 농도가 제일 높을 때랑 낮을 때의 약물 효과 차이가 별로 없는 약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하루에 한 번만 약을 복용을 해도 되고요. 이런 약을 복용하면 복약 순응도를 따라서 올릴 수가 있고 혈압 변동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약물에 따른 약물 농도에 따른 혈압 강화 효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혈압이 잘 낮아진 채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하루 한 번으로 혈압 조절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번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동반 질환에 따라서 한 고혈압 약제가 나타나는 효과가 동반 질환에 또 더 도움이 되는 약제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효과들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롭 투 픽 레이셔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최대 효과 대 최저 효과 비가 가장 적은 약제를 써라. 가장 적은 약제는 결국에는 약물 투여를 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약제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래가 유지가 되는 100%짜리 약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런 약이 존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50% 정도 되는 약은 보시면 혈압이 가장 잘 떨어질 때는 한 10 넘게 떨어졌다가 좀 약물 효과가 많이 떨어질 때는 한 4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정도를 보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혈압 변동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혈압 변동성이 높을수록 환자의 예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트로픽 레이셔가 높은 약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제가 좋냐? 최근에 나온 약제는 다 좋습니다, 사실. 웬만하면 최근에 나온 약제를 선택을 하는 게 상당히 좋고요. 퍼스트 라인은 보시면 에이스 이니비터, ARB, 베타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그리고 사이아자이드 또는 사이아자이드 라이크 다이우레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약제들은 루프 다이우레틱스, 스피롤락톤, 알파 블로커, 그다음에 혈관 확장제 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과 동반 질환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뇨제에 대해 살펴보면, 이뇨제도 선생님들 우리 병원에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이드, 다이클로지드라고 하는 약이 있고,
클로로살리돈, 인다파마이드. 클로로살리돈은 하이그로톤이라고 하는 약이고 인다파마이드는 플루덱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클로로살리돈이나 인다파마이드는 롱액팅 드럭이고 포텐시가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서 클로로살리돈, 인다파마이드가 더 선호가 되고요. 여러 연구들에서 이 다이클로지드보다 클로로살리돈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생각을 해보면 클로로살리돈을 사용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 AHA에서 시카고에서 11월에 열렸던 클로로살리돈과 이 다이클로지드를 헤드투헤드로 비교했던 연구에서는 두 약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걸로 나오긴 했는데 그 연구는 조금 아직까지 논란거리가 좀 있고 페이퍼가 나와서 좀 더 면밀하게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클로로살리돈이 더 선호가 되는 약제긴 합니다. 그리고 루프다이레틱스는 EGFR이 낮은 환자들에서는 이 사야자이드 계열의 약제가 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루프다이레틱스를 쓰라고 되어 있고 또 신부전 환자들에서 볼륨을 많이 빼야 되는 목적에서 루프다이레틱스를 사용하는 게 좋고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는 스피롤락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뇨제는 주로 신부전이나 수축기 단독 고혈압 환자들의 적극적인 적응증이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뭐 인다파마이드, 하이드로클로사야자이드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이 하이드로클로사야자이드랑 인다파마이드를 비교를 했는데 인다파마이드가 혈압 강화 효과는 더 좋고 포타슘은 별로 두 약제 간의 차이가 없다. 즉 대개는 이 하이드로클로사야자이드가 혈압이 좀 덜 떨어지는 대신에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가 덜 발생해서 부작용에는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타 분석 데이터를 보면 인다파마이드가 혈압도 잘 떨어뜨리고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는 별로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오고 또 클로로살리돈이랑 비교를 한 연구도 보면 클로로살리돈은 하이드로클로사야자이드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이 된 약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타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뇨제를 쓰면 환자들이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니까 쇠약감이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약제의 특징이 환자들에게 메타볼리클리 좀 임밸런스를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고지혈증을 좀 유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요산이 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있는 환자에서는 이뇨제 사용은 좀 금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습니다. 루프다이레틱스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고요. 신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 이뇨제를 써야 될 때는 루프다이레틱스 쓰는 게 좋다. 그다음에 스피롤락톤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 고혈압에서 투여를 해야 된다. 하지만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자이네코마스티아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런 거를 쭉 팔로우업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환자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다고 오고 이 젖꼭지 있는 데에 머물이 만져진다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남자 환자분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약제를 좀 변경을 해주거나 환자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저항성 고혈압에서 여러 가지 항고혈압 약제 중에서 스피롤락톤을 선택을 하느냐 보시면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스피롤락톤, 알파블로커인 독사조신, 베타블로커 비소프롤롤, 그리고 플라시보를 돌아가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피롤락톤을 사용한 경우가 당연히 플라시보 대비해서 혈압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비소프롤롤이나 독사조신에 비교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4 정도 더 많이 떨어지더라 라는 데이터를 보여서 다른 1차 약제인 이뇨제, 라스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랑 비교해 그런 거에 추가로 스피롤락톤을 추가를 하게 되면 다른 4차 약제인 독사조신, 비소프롤롤 같은 약제보다 더 혈압 강화 효과가 좋다라는 걸 보여서 저항성 고혈압에서 선택이 되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타 차단제가 있겠고요. 베타 차단제는 사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1차 약제로 권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타 차단제 중에서 옛날에 많이 쓰던 아테놀롤이라고 하는 테놀민이라고 우리나라 상품명인데
페놀민은 다른 항고혈압 약제와 비교했을 때 혈압 강화 효과는 우수하나 뭐 다른 약제보다 더 우수하다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혈압은 떨어뜨리는데 스트로크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스트로크 같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고혈압 치료를 하는데 아테놀로를 사용을 했더니 다른 항고혈압제를 선택했던 것보다 스트로크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서 아테놀로는 이제 쓰면 안 되는 약제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 로컬에서 아테놀, 테놀민 처방받고 오는 환자들도 꽤 많이 있고 우리 병원 오래 다녔던 환자들은 계속 리핀메드 하면서 아테놀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 입원하면 선생님들이 좀 다른 네비볼롤이나 뭐 비소프롤롤, 카비딜롤 같은 약제로 좀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베타1 셀렉티브 베타 차단제가 최근에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젊은 환자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젊은 환자에서는 베타 차단제를 1차 항고혈압 약제로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좀 젊은 여성분들한테서 좀 더 많이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 적극적인 적응증은 아무래도 심장의 심근 수축력을 좀 떨어뜨려주고 맥박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 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차 약제로 빠지기는 했지만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항고혈압 약제 중에서 1차로 선택하는 약제로 베타 차단제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베타 아고니스트가 필요한 질환들에서는 당연히 금기가 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박수를 늦추는 조절을 하기 때문에 방실전도 장애를 보이는 환자에서는 사용 시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 이 혈관 스무스 머슬셀 확장되는데 이 베타 차단제가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도리어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혈관 수축이 잘 생기는 환자들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역시 이뇨제랑 마찬가지로 혈당이나 지질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혈당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인슐린 레벨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레벨도 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협심증은 마찬가지로 말초혈관 질환처럼 혈관 수축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니까 베타 차단제가 도리어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테놀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령층에서 뇌졸중의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다. 대사장에 보면 가장 라스블로커가 환자들의 대사장의 당뇨 발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베타블로커는 올리는 것까지는 않아요. 이 다이어레틱스랑 비교를 해보면. 하지만 약제별로 환자들의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 수 있다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뇌졸중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타블로커 다른 약제에 비해서 뇌졸중 발생률이 좀 높은 약제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아테놀론이 많이 포함이 된 메타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베타 차단제들은 상당히 안전한 걸로 알려져 있고 다만 아테놀롤이 문제니까 꼭 테놀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칼슘 차단제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약제죠. 뭐 노바스크, 암로디핀,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하는 올데카. 저는 왜 그렇게 올데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올데카가 용량이 여러 개고 환자들은 두 번씩 나눠주는 약제여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칼슘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비대 관상동맥 질환, 약간 혈관 확장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혈관 질환이 있으면 더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고 환자들에게 상당히 뭐 여러 고혈압, 보통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에서 다 적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기간 작용형 칼슘 차단제를 추천을 합니다. 즉 롱액팅 드럭을 써라. 숏액팅을 쓰면 이 약이 동맥에 이완을 시키거든요. 그럼 동맥 이완을 시켜서 혈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그게 위험한 사인으로 인식을 하고 하트레이트가 막 빨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트레이트가 막 빨라지면 도리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장시간 작용형 칼슘 차단제는
천천히 작용해서 오랫동안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혈압이 떨어지니까 환자들이 아무래도 이 맥박이 갑작스럽게 떨어진 혈압이 떨어지는 거에 갑작스럽게 반응을 해서 맥박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거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잘 위험도를 낮춰주는 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은 빈맥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발목 부종은 잘 생깁니다. 이게 동맥은 이완을 하는데 정맥은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완된 혈관을 통해서 부종이 많이 생기고 사실 그거를 정맥이 이완을 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정맥 이완은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냥 부종만 잘 생깁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이 되니까 환자들이 두통 생긴다고 하고 얼굴이 빨개진다라고 표현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진지바 하이퍼플레지아 그런 거 잇몸이 굉장히 막 커진다, 잇몸이 점점 막 부어오른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3명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호소를 하면 칼슘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슘 차단제는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넌 다이하이드로피리딘, 이 넌이니까 N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드에 작용하는 약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약들은 환자들의 허트레이트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환자들의 확장기 충만함을 개선을 시켜줘서 비유성 심근병증 환자에선 상당히 효과적인 증상 개선을 시켜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맥박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광실전도 장애가 심해져서 레이트가 엄청 늘어지는 환자들도 있고 심근 수축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환자들에게 특히 심부전 환자들에서는 이 베라파밀 딜티아젠 줄 때는 진짜 주의해서 줘야 됩니다. 갑자기 풀모너리 이데마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변비 같은 게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ACE 이니비터 ARB 가장 많이 적극적 적응증이 있습니다. 심장의 이런 리모델링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자심질비에 당연히 써야 되고 콩팥에 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되게 콩팥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콩팥병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라스블로커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 있으면 당연히 좌심실 손상이 일어나니까 심부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에이스니타 ARB를 쓰면 LV 리모델링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은 고령의 환자의 혈압 강화 효과가 되게 좋아서 고령 또는 탈수 상태 환자에서 초기 저혈압을 일으킬 수가 있고 양측성 콩팥 동맥 협착이 있는 환자에서 심기능 악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로 인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기고 또 에이스 이니비터는 마른 기침이 부작용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이니비터 ARB는 그로메룰러스를 살펴보면 그로메룰러스에서 혈류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퍼런트 아테리올로 나가죠. 그러면서 이 보호막 주머니 이쪽에서 필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AC비터나 ARB를 처리를 하게 되면 원래는 우리 몸에서 이 ACE 이니비터, ARB 이런 약제들이 이 혈관을 어퍼런트 아테리올과 이퍼런트 아테리올을 좀 수축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축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 에이시미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이퍼런트 아테리올이 딜라테이션이 확 일어나요. 딜라테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퍼런트 아테리올이 원래 좁아져 있는 환자들은 이 글로메룰러스로 들어오는 혈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여기서 필트레이션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 두 곳 간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높아야 돼요. 이 안쪽의 혈관들의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에이시미터를 처리를 하면 이 프론트 아테리올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혈관 내에 있는 피들이 다 이 프론트 아테리올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그로메룰러스의 필트레이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콩팥으로 들어오는 에퍼런트 아테리올 정상인 사람들은 그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회복이 되는데
여기 혈관이 좁아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피가 쫄쫄쫄 흘러 들어오는데 기껏 채워놓은 피가 이 프론트 아터리올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여기 압력을 유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포타슘이 쌓이게 되고 AKI로 진행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쓸 때는 항상 처음에는 이 글로메룰러스 필트레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전 크레아틴이 소폭 상승을 하다가 콩팥 혈관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다시 회복이 돼서 신장 기능이 잘 유지가 되는데, 콩팥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환자들은 크레아티닌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신기능이 계속 떨어진 채로 유지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중 포타슘 레벨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시미터 ARB를 투여하게 되면 1주에서 4주 사이에 꼭 체크를 해서 신장 기능이랑 혈중 포타슘 레벨을 측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혈중 크레아틴이 높은 환자들에서는 레날 페일리어를 에이시미터 ARB가 사실은 예방을 해주는 약이지만 신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서는 도리어 신기능 악화를 더 조장을 시키면서 하이퍼칼레미아를 계속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크레아틴이 3.0 이상이 넘는 환자들에서는 대부분 에이시미터 ARB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칼륨혈증 자꾸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질환에 따라서,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제들이 표에 딱 표시가 되어 있고, 라스 블로커가 가장 많은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약물로는 알파 차단제,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 임산부한테 쓸 수 있는 약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약제들은 약물 효과에 따른 혈압 강화보다는 도리어 약물 부작용이 더 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부터 쓰지는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던 1차 약제를 먼저 쓴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고혈압 약은 그러면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수년간 잘 조절되고 생활요법을 철저히 하면 약 개수 줄일 수 있고요. 또 도리어 저혈압에 빠지는 환자들은 약제를 끊고 팔로우를 하면서 혈압이 계속 괜찮으면 약제를 끊은 채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끊기 위해서는 생활요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체중 감량 엄청 해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식습관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고혈압이 생긴 거고, 평생 동안 안 되던 게 하루아침에 잘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한 마음을 가진 환자들만 성공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용요법은 최근에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고요. 혈압이 높고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에서는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할 것을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단일요법 증량하는 것보다, 단일요법 증량하면은 혈압 강화 효과가 이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새로운 클래스의 약제를 추가하게 되면 훨씬 더 혈압 강화 효과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용요법을 하는 게 단일요법 증량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권장되는 병용요법은 이제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사용하면 되는데, 베타 차단제는 최근에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신부전 있는 환자 말고는 처음부터 선택은 잘 안 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적응증이나 금기 요약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고요. 고혈압 환자는 2주에 4주 간격으로 혈압 강화됐는지 확인을 하고, 목표 혈압에 도달하면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확인을 하고, 2년마다 위험인자 무증상 표적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치료받지 않는 높은 정상혈압 환자 또는 배기고혈압 환자들은 고혈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년마다 고혈압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